오늘 새벽이 되죠. 정말 이 16강의 꿈이 건너갔나 했는데 역전을 하고 또 운이 좋아서 이제 16강 딱 20년 만에 다시 또 해외에 나가서 치르는 월드컵에서 이 16강 진출을 한 그러한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더불어 우리 이한동 총리를 기억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갖는 우리 소중한 모임에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이 서서를 내려주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의 만남이 더욱 뜻있고 의미 있고 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바로 20년 전 월드컵 우리가 이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16강 진출하던 그 당시 우리 이한동 선배는 현직 총리로 계셨고 2004년 우리 서울 월드컵이 2000몇 년이죠?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이제 개인적으로 이러저러한 관계로 이한동 총리와 인연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한동 총리님이 대학의 선배이시고 또 검찰의 선배셔서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1981년 2월 말경에 당시 이한동 선배는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1부장,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한 120명 부장검사 중에서 가장 선임 부장검사셨습니다. 그렇게 계셨고, 저는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체 3부 수석검사로 이렇게 공부를 할 그러한 당시였습니다. 1월 말경에 우리 이 선배님이 각 방을 돌면서 인사를 다니셔요. 국보위에서 선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포천, 가평, 연천이 한 선거구가 됐는데 그 선거구를 맡아가지고 1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검사를 사직한다. 이제 그만두고 지금 정계로 나가니까 우리 검사님들이 많이 좀 도와달라 하면서 각 방을 돌아다니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그냥 검사로서 열심히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 고향인 제주도도 민정당 조직책이 선정이 되고 또 제1야당인 민한당의 조직책이 선정이 되니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표 내고 좀 선거에 한번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한 권유들이 있어서 무척 제가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주말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일요일날 하루 동안 고향에 계신 선후배 여러분들을 뵈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될지 망설이던 그때였는데 이제 1월 말에 우리 이한동 선배님이 정계 진출을 위해서 사표를 내셨고 제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저는 2월 4일날 사표를 내고 제주도 내려가서 그게 3월 25일 11대 총선에서 저는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고 서울에 올라오게 되니까 다시 또 이제 이 서울지검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헤어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여의도에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한 선거구에서 2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도 아마 우리 선배님이 당선하시고 민한당 출신의 후보가 당선됐을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은 당시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이상하게 무소속 두 분이
둘을 뽑는데 두 분 다 무소속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보성 선배님 그분은 원래 이제 야당을 하시던 분인데, 정치를 하시던 분인데, 선거운동 과정서부터 자기는 당선되고 바로 민한당으로 입당한다라고 공언을 하셨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민한당으로 입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국회의원이 둘인데 한 분은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바로 민한당으로, 야당으로 입당을 하셨고, 저는 그냥 무소속으로 있으니까 결국 지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중앙과의 연결 통로를 위해서도 한 분이 야당으로 갔으니까 현역에 너는 여당으로 가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소망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여의도 가봤더니 이 민정당 쪽, 여당 쪽에는 제가 아는 선배들, 평소에 연관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지만, 야당 쪽에는 보니까 어디 만나서 밥 한 번 먹을 만한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민정당에서도 들어와줬으면 좋겠다고는 요청이 있었고 해서 3월 총선이 끝난 후에 제가 임시국회가, 개원국회가 열리고 첫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민정당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국회에서의 선배뿐만 아니라 또 당에서도 함께 이렇게 이한동 선배님을 모시고 이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연 때문에 정계 국회의원을 시작할 때부터 또 정계를 떠날 때까지 또 우리 이한동 선배님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당을 바꾸셔서 정치하시는 동안도 쭉 인연을 맺고 이렇게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정말로 요새와 같이 정치에 중심이 없고 정치가 없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이러한 판에, 이러한 정치판을 보면서 더욱 중용의 정치를 지향했던, 여야를 툭 털어서 정말로 국회에서 다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생각이 다르듯이 여당과 야당, 정당도 다 정책 정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서로 다른 생각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가끔은 소주병 앞에 놓고 목소리 높여서 논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하나의 통일된 의사를 형성해가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의 학자가 얘기를 했듯이 정말로 이러한 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하나의 통일된 의사, 또 그게 어려우면 다수결을 통해서 하나의 통일된 의사를 형성해내지 못하는 조직은 이미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평가까지 합니다만은, 어쨌든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와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하나의 통일된 의사를 결정해내는 그 과정이 바로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정치를 지향했던 이한동 선배님을 요새 더욱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정말 민주정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다수결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합의된, 합쳐진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 이사를 형성해낸 것, 이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국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조직, 어떠한 조직에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면 저야말로 우리 이한동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의 지향자였고 실현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작되는 우리 한일 이 길이 앞으로 아주 뜻있게 이렇게 나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조그만 한 자리에서 우리 경기북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포천에서 이렇게 우리 조그만 모임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만은 이 모임이 정말로 의미 있고 뜻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 후, 2년 후 세월이 지날수록 좋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결실을 맺는 좋은 모임이 되리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블백 동기입니다. 16대 우리 윤경대 의장님하고 제가 오늘 전영원 선배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 대학 선배시고 그래서 16대 국회를 같이 있으면서 저는 수원 장안구에서 16대 18대 국회를 했는데요. 그때 16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대정부 질의를 총리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그 감명 깊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총리님께서 그 시골 촌놈이 수원 객지에 가서 고생한다고 여러 번 저한테 고향에 와서 좀 정치하면 안 되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60줄이 이렇게 들어서 고향에 오게 됐습니다. 총리님은 아마 국민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다면 또 시험을 봐서 대통령을 뽑았다면 아마 재헌 정부 이후에 가장 잘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손학규 한나라당 그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는데 진보 진영에서는 손학규, 보수 진영에서는 이한동 이 두 분이 가장 실력도 있고 아까 현경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해서 정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큰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종업이다라는 책을 제가 아주 숙독을 하고 언론에 기고됐습니다만 그 책을 읽어보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경륜 또 실력, 철학 이런 것들이 절절히 배 있습니다. 헌정사상 원내대표를 지금 옛날에는 원내총무라고 했죠. 그거를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세 개 대통령을 거치면서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원내대표를 하셨고 또 당사역 사무총장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거친 유일한 이 정치인이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그런 국회 부의장, 총리, 내무부 장관 이런 여러 관직을 거치시면서 지역 기반이 좀 약했기 때문에 이 서울과 경기도는 지역 기반이 약한 것 아닙니까? 충청도나 영남, 호남이 이 지역 정치에 기대서 대개 이제 대통령까지 근접해 갔는데 대통령 당선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제일 아쉽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포천 지역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탈당하시면서 정치적인 역적 관계 때문에 그 흔적들이 좀 남아있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윤충식 도의원도 오셨습니다만 이런 총리님의 정신들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고 철학과 경륜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작년 5월 8일 날 돌아가시고 제가 그 상가집에서 사위가 마침 또 제가 있던 동아일보의 대표입니다. 김재호 대표가 사위인데 사위하고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IMF를 극복했다, 노벨 평화상을 탔다 하는 여러 가지 지적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결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징으로 정신의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김영삼이나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기록관이나 역사관이나 박물관이 있어서 혼과 정신을 기리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부터도 이제 그런 자책감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도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성의를 좀 보여서 명살리에다가 어떤 그런 기념관이나 뭐 책이나 그동안의 정치 업종을 담은 것들을 마련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그런 출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이 보수는 개혁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님의 정치 역정 자체가 정말 우국 충정, 또 멸사봉공,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덕필유린이라고 덕을 베푸는 정치, 그걸 하시면서 해불양수, 바닷물은 모든 물을 품는다 하는 통큰 정치를 하시는데, 아까 홍현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어지럽고 가치관이 혼란을 느끼는 이 시대에 다시 이한동 총리님이 그려지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길 문화 강좌가 그 총리님의 정신과 철학, 경륜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갈 미래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총리님이 그 초석을 닦으셨던 바이오, IT, 이런 테크노,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기반이 됐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오늘 월드컵 16강 결정이 되고 또 서설이 내리는 이런 날, 포천에서 이런 자리가 매우 뜻깊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창원지 부회장을 통해서 평경대 의장님 지난번에 먹고 있었고요. 여러 선생님들도 있고 제 수리 관계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는 뭐 할 것은 그렇게 없고요. 사실 한길 문화마을 이 시점이 너무 좋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사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한동 전 총리님께서 남기신 정치는 주먹이다에 거기에 몇 귀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은 오늘의 뿌리이고 오늘은 앞날의 뿌리라고 보며 우리의 옛것을 통해 새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를 포함한 대자연은 현재 쓸모없고 낡은 것을 버리거나 새롭고 지혜롭게 고쳐야 한다는 정치적 소신을 갖고 있다. 앞으로 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 책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실천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신뢰와 통합의 정치만이 21세기 선진 통일 한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한국이라는 지름길임을 나는 앞으로 바로 깨끗한 정치, 튼튼한 안보, 활력 있는 시건하고 나를 바꾸는 정치인들이 파묻히는 오늘의 정치 형태가 양식 있는 국민들을 수긍해하는 것이다. 봄철 한때 활짝 피어 사람의 탄성을 자아내는 벚꽃보다는 긴 세월 추락수동을 수없이 겪으며 묵묵히 가지를 뻗어 한여름 내내 동네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소나무와 같은 정치인이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다. 교육, 언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여 체득시켜 나가야 한다. 신보수, 보수혁신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하여 한국의 탈퇴를 위한 세대 갈등과 소득 계층과의 완화여 앞장서야
특정 지역 정당 내지 지역 세력에서 탈피하여 전국 정당, 전국 세력으로 젊은 보수를 키워나가야 한다. 젊은이들이 보수 우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파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상류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되어야 한다. 보수 우파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도덕적 책무를 다해야 선진사회 선진경제에 대한 동력이 생긴다. 우리 주위에는 민주주의와 민중주의로 표장된 정체불명의 이념이 활기를 치고 있다. 묵묵히 가지를 뻗어 한여름 내내 동네 사람들에게 시원한 분을 주는 느티나무와 같은 정치인이 나의 소망이다. 인심은 천심이라는 인내처럼 소박한 민주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한동 전 총리님의 정치는 무엇이다. 네,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보고서 느낀 느낌은 이분이 대통령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그 지식과 또 경륜과 역량이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깊이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강연의 의미는요, 이한동 총리님의 그 연보를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했다는 점에 좀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싶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그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 국가의 그 지도자가 되는 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이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중업이다라는 그 책을 말씀드리는 것,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중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매우 정말 소중하고 좀 무거운 일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 정치는 중업이라는 책에 한 7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쓰셨어요. 일부에서는 이제 고난은 남자를 장부로 키운다라고 해서요.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군법관에 이제 임관할 때까지 스토리가 이제 2부에 실렸고요. 3부에는 이제 판사로 임용되셔가지고 한 6개월만 또 변호사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검사로 재직하시면서 국회의원 출마하시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담겨있고요. 3부에. 4부는 이제 집권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당 3역을 이제 역임하셨는데, 특히 원내 총무를 3번이나 역임하신 그 스토리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민정부가 들어서서요, 오공충산을 한 그 이야기가 5부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에 도전하시던 과정을 이제 6부에서 담으셨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셔서 영역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요. 7부에서는 이제 후대에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을 이제 7부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연보부터 좀 간단히 좀 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년도 12월 5일날 명사년에 출생하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훌륭한 할아버님을 두셨습니다. 기자, 학자 할아버님을 두셨고요. 아버님은 정자 혼자를 쓰시고요. 어머님은 이제 평강채씨의 채씨 성을 가지시고요. 병자 숫자이십니다. 고성이 씨이시고요. 이번에 이한동 총리님의 그 시조분은 고려시대 때의 이황 선생이시고요. 그분의 34세 손이 되십니다. 그리고 포천에 이제 입향조는 잘 아시다시피 창조공 이성길 선생이신데, 이분의 이제 15세 손이 되십니다. 이한동 총리님의 그 잘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성스러울 성자에 처음 초자 해가지고 성초라는 그런 잘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호가 있으신데
일도 양단이라고 해서 일도 선생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표현했듯이 일도가 호를 쓰셨고 또 문천이라는 그 호를 쓰신 거를 이제 발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년도에 이제 서울대 입학을 하셔서 58년도에 이제 고시 3호과 10회 이렇게 합격을 하셨고요. 61년도 5월 4일날 조남수 여사님과 이제 혼인을 하셨습니다. 63년도에 서울지법 이제 판사로 임명되셨다가요. 69년도 5월 말경에 변호사 개업을 하셔서 그해 11월 한 15일 검사로 임관하실 때까지 변호사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하신 경력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검사 생활 중에 의미 있는 그 일이 73년도 8월 8일날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납치 사건, 그 당시는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한우 총리님한테 그 DJ를 이렇게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 중이었었는데 그 부장검사께서 전화를 해서 일본 오시쿠로 대사라는 그 당시 일본 대사를 모시고 DJ 주택을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 보고를 해라라는 이제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됐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를 하시게 된 하나의 또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81년도 3월 25일날 이제 11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1대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거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당 총재 비서실장에 임명이 되셨는데, 이때 사실 이제 국가 지도자의 그 수업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때 이제 연구 술시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요, 각 부처의 보고를 받고, 각 또 보단위의 그 보고를 받는 것에, 그 당시 이제 전 대통령을 이제 보필해서, 현장에서 이제 그 국가의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당시의 그 경험이, 1년 동안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의 좋은 그 훈련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83년도에 이제 그 포천에는 또 군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 유덕준 그 군수님한테 군지를 만들어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군지편찬위원회가 이제 결성됐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85년도 2월 9일날 43번 국도 이제 기공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 기공식이 열리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면서 그 당시 이제 전두환 그 대통령이신가요? 그분을 이제 이렇게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양평에서 후보자 이렇게 면담할 때 포천의 현안 사업으로서 그 4.13 국도 확포장을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한 4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공식을 갖게 되는데, 기공식을 갖게 되기 직전에 그 대통령을 이제 면담할 기회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포천의 그 현안 사업으로서 이거 좀 해결해달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 응답을 안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부처 장관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포천의 그 4.13 국도 확포장을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대 선거가 이제, 12대 선거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3일, 투표일 3일 전에 그 기공식을 갖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86년도 8월 25일, 이때는 이제 원내 총무로 이제 임명이 되셨고요. 그 전에 이제 84년도에 사무총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87년도에 그때 이제 원내 총무를 하시면서 중요한 이제 일들을 이제 찾아주시게 되는데, 잠시 후에 이제 의회주의 설명을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년도 12월 10일 날, 그때 이제 역사적인 그 4.13 포장공사가 이제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88년도 12월 5일 날 내부장관에 임명이 되셨고요. 89년도 8월 4일 날
또 포천의 그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 장학회가 있는데 재단법인 포천장학회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시고요. 89년 8월 30일 날 두 번째 원내 총무를 이제 임명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89년 12월 31일 날 원내 총무를 역임하시면서 가장 이제 그 맡겨진 소임이 무엇이냐면요, 50 총산 작업을 하는 것을 주도해라라는 그런 이제 그 당시 그 노태우 대통령의 그 지시가 있어서 전하 대통령께서 국회 그 50 총무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인도를 하신 분이 권리하는 총리님이었다는 것을 책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94년 1월 문민정부 시절에 이제 원내 총무 세 번째 이제 원내 총무를 이제 역임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국회 부의장에 선출이 되시기도 합니다. 97년 11월 21일에는 한나라당 대표를 선출돼서 역임을 하셨고요. 2000년 2월 중순에는 이제 자민련 총재에 선출되시기도 하고요. 2000년 6월 29일 날 국무총리 임명이 되시고, 2년이 지난 후에 국무총리에서 이제 사직을 하시고, 2002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출마하시기 위해서 하나로 국민연합이라는 그 정당을 창당하셔가지고 대통령 후보이 이제 총재로 선출이 되시게 됩니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2004년도에 이제 2월 6일 날 하나로 국민연합이 이제 해산되면서 다시 이제 JP 그 자민련에 이제 입당을 하셔서 JP 그 총재를 이제 모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07년도 11월 21일에는 이제 한나라당에 복당을 하셔서 이제 상임 고문을 맡아보시고 계십니다. 작년 5월 8일 날 안타깝게 이제 영면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연보는 이제 조금 더 보강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책에 나타나는 그런 시기적인 그 순서에 따라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도 총리님에 대한 그 호칭은요,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일단 국무총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1인지야 만인지상이다라는 그 호칭을 이제 얻게 되셨고요. 일도 선생이라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원칙주의자이자 원칙적 온건론자, 정도의 정치인 그런 이제 표현을 들으셨습니다. 또 합리적 보수주의자라는 그런 표현도 들으셨고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칭찬을 받으셨는데 공부하는 정치인이다, 너무 박학다식하다, 이제 그런 이제 평가도 받으시게 됐습니다. 또 사이언스 총리, 테크노 총리라는 그런 이제 또 호칭을 들으셨는데요. 이하도 총리님이 이제 사실 서울대 업대에 진학하시기 전에 이분이 이제 사실 그 공대 쪽에 화공과 쪽에 이렇게 좀 재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꾸다가 결국 이제 진로를 이제 바꾸시게 된 게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될 그런 입지와도 이제 관련된 일이 있어서 바꾸셨는데 과학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만이 사실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남다른 공부를 하시고 기자들한테 사이언스 총리다, 테크노 총리다라는 그런 호칭을 얻으셨습니다. 통큰 정치인이다라는 말씀은 이제 당연히 들으셨고요. 돌아가신 후에 평가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거목이셨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사실 한 인물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가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이제 기자, 낙자를 쓰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하나의 또 죄가 깊으셨던 것 같고요. 일단 집안, 수신 재가 치고 평천하에 있어서 재가에 상당히 그 비중을 두셨고요. 그래서 집안 살림을 잘 이렇게 아우르고 다스리는 것을 매우 중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이하동 총리님한테 손은 공손하게 하고 발은 무겁게 다뤄라. 그래서 수영공 조경 중이라는 그런 말씀하신 거를 평생 이렇게 가지고 사셨던 것 같고요. 이하동 총리님이 7살 때 천자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문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어문정책 정상화 추진위원회 또 거기 이사장도 맡게 되시는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4분이었는데 4분이 모두 다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게 하는 높은 교육열을 가지셨고요. 또 덕과 인을로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라고 총리님이 직접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하동 총리님께 어렸을 때 그 입지란 거를 이제 교육을 시켜 주셔서 사실 그때 이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도 아버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수군안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본수를 지키고 타고난 그 운명을 잘 편하게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어머님 또한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제 바로 직돌이고 평강 채씨이셨는데요. 평상시 그 측은지심과 자심을 가지셔서 어렵게 사는 그 이웃들을 보살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안빈 자족해라. 비록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지만 분수를 지키고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지성으로 기도를 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하동 총리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하동 총리님이 이런 이제 가풍에 실입어서 성장을 하셨는데, 그 어린 시절의 그 특징이 뭐였을까라고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직접 이제 자신을 표현하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질이 뭐냐면 튼튼한 체력과 바로 비상한 기억력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튼튼한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구나무로 서서 운동장 반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좋으셨던 거잖아요. 물구나무로 운동장 반바퀴를 돌실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셨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비상한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어책 한 권을 다 이렇게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고시 공부에도 상당한 그 좋은 그 결과를 맺게 되는 영향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입지라는 것인데요. 사실 요즘 이제 교육에 있어서 입지라는 것을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아버님께서 이한동 총리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상을 받고 온 다음에 이제 그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나이로서 한 세상을 사는데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서 한 시대, 한 나라의 중요한 그 인물이 돼서 나라를 이끌고 싶다라는 그런 뜻을 세우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분은요, 사실 타고난 그 운명이 있으세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그 요 정도 있는 마을사 그 절에서 하셨는데 마침 그때 절에 그 동대 그 국사학회의 그 황희도 교수가 와 계셨는데 이하동 총리님 그 얼굴을 보고서 장차고 훌륭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를 가슴에 새기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원통사에서 이제 저를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원통사의 그 참고주 선생님이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하동 총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장차 큰 인물이 될 그 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하동 총리님과 어머니께 밥을 이렇게 주더라도 반듯한 상에 이렇게 주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님이 그 원통사절을 다니시면서 이제 불공을 많이 들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분은 사실 이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운명을 타고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제 아버님의 그 뜻을 세우라는 말씀을 듣고서 입지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도 보면 있잖아요. 그 수신식품이라고 해서 10가지 그 수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요지를 세우셨는데 그 첫 번째가 입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성현이 되는 것을 뜻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율곡 선생님께서도 그 종목용이라는 책에서 있잖아요. 처음에 그 입지를 이제 처음에 그 공부하기 전에 입지를 세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기대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이한철 회장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물미수 그 넓은 잔디밭에 내년 5월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라는 그 글짓기도 한번 해보라고 글짓기 대회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성장 과정에서 두 번째 특징은요, 정말 다양하고 체계적인 책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다양한 체계적인 독서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국무총리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2번이나 다각다식하다는 그런 평가를 해줬다는 그 말씀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서점에 직접 불려줘서 읽을 책을 직접 선택을 하실 정도로 책을 진짜 가까이 하셨다. 그러니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부하는 정치인이다라는 그 평가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서 책에서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로 짚어봤습니다. 일단 이제 살신구구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구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덕승계라는 표현을 또 즐겨 쓰셨어요. 덕이 재주를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재주가 덕을 이겨서는 안 되고 덕이 재주를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즐겨 하셨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그 정신이 돼야 된다. 숨을 섞어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헌신해야 되고 애국애민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막스 베버의 말을 들여서 열정과 책임감과 통찰에 기초한 그 균형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정치인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성을 상당히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 처음에 실시된 공직자 재산 공개에 있어서 주변에서 이제 상당히 의심의 목소리를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이한동 총리님 정도면 뭔가 좀 재산이 수교의 재산이 있지 않겠느냐, 빚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공직자 재산 공개도 무난히 통과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최공직자 그 인사청문회가 이제 자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실시가 됐는데 그 대상이 바로 이한동 총리님이셨습니다. 거기도 이제 무난히 통과하실 정도로 도덕성을 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태민한 국민민복 정신을 가져라. 그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나라가 이제 태풍에 들고 백성이 그 편안하게 하고 국익을 위해서 또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통합의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화합과 포용하는 규정과 조화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애양심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지도자로서의 열정의 그 근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 전반을 파악하고 나라를 이끄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활인의 도와 포동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활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포동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덕을 베푸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정치인은 사실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제 목표를 세우고 또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식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정책 지향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 정의와 자유, 상식과 순리에 맞추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또 임무를 이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량을 온전히 기울여서 하는 것을 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진실진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를 총리님의 그 정치 일정에 있어서 충이 바탕이 되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저비율, 고효율의 그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포천 지역에서 이제 해놓으신 일에 대해서도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3번 그 국도의 확보자 공사, 그 지책을 보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걸 해내셨고요. 포천이 사실, 교육적으로 많이 이게 성장을 하게 된 게 대학 유치가 있었기 때문인데, 대학을 이제 무려 이제 3개나 이제 유치를 하셨습니다. 대진대학교, 경북대학교, 그리고 차도과대학, 이날에 이제 중문의대죠. 3개 대학을 또 유치하신 그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쪽에도 이제 지원을 하셔서 여성의 감과 아트를 이제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천에 지금 이제 식수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8단 상수원이 들어오면서 가능했는데, 그 8단 상수원 그 구역 편입을 이제 시켜주신 분입니다. 큰 이제 업적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한동 총리님이 좀 정치를 하시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셨는지 정치 철학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하시는 그 원동력이 홍익인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회의원 육선위원을 하시면서 원내특보를 3번 역임하시면서 의회주의자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민주주의자이고, 그리고 이한우 총리께서는 이제 평생 보수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자평을 할 정도로 보수주의를 이제 또 정치자라고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통합에 대해서 또 국가 경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이념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흔하게 들으시니까 그 의미를 잘 되새기지 못하고 또 경시하는 그 풍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제 선진국의 진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세계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이념은요,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어느 나라도 있잖아요. 홍익인간 같은 그 이념을 국가 이념으로 주장하는 데가 사실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박애미, 자유미, 평등 정도 있지 홍익인간을 내세우는 데 없습니다. 홍익인간을 이한우 총리께서 아주 매우 강조를 여러 군데서 하셨습니다. 홍익인간이 이제 단군의 이제 건국 이념이고요. 우리 사실 헌법전문에는 사실 홍익인간이라는 언급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헌법을 좀 선고할 기회가 있으면 홍익인간의 이념이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법에는 이제 홍익인간을 목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기초에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구절이 이제 교육법에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으로서 홍익인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홍익인간은 잘 아시다시피 널리 인류를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에미사상 민본주의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게 바로 인류애와 이제 박애 정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그 정신이 평화를 구현하는 그런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한동 총리님께서는요, 한민족이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이끌어온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바로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삶의 전 영역을 관철하는, 관료하는 그런 가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보면 이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제 벌이고 있잖아요. 극한 대립을 이제 벌이고 있으면서 좀 정치인분들이 이한우 총리님의 그 홍익인간의 이념을 조금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로움을 주기 전에, 이로움을 주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럼 최소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이라도 있으면은 여기 극한 대립을 벌이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언급은 안 하셨지만 노래에 보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뭔가 서고자 하면 상대방을 먼저 서게 해주고 내가 뭔가 좀 성취하고자 하면 상대방을 먼저 성취하게 해주라는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상생을 넘어서 공생, 호모 시비우스로 가는 그런 것이 바로 홍익인간 이념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제 상당히 중시하셨습니다. 처음에 국회의원 출마하실 때 그 출마변에서도 이제 민주복지를 이제 내세우셨거든요. 민주주의를 내세우시면서 인내천 사상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주권재민 정신을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주는 이제 그 배고요, 백성은 이제 물인데 물이 배를 이제 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뒤집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언급을 이제 사실 간접적으로 하셨고요. 바로 이 민주주의 정신은 이제 인간의 존엄성과 또한 인권 보장, 행복주권 보장과 관련되고요.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력 분립, 법치주의를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쉬워하시는 거는 이제 정당의 민주화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나라가 민주화되려면 그 큰 정치 세력인 그 정당이 민주화가 되어야 되는데 정당은 민주화되지 않으면서 나라가 민주화되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한우 총리님은 사실 의회주의자이시거든요. 역시 이제 대화와 타협과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이끄는 그 의회주의 정신을 살리려고 하셨고요. 사실 이제 그 세력 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그게 타협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의 결론을 판단하는 측에서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만이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실현인데 반대는 끝까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변칙 처리나 강행 처리가 이제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악의 협상이더라도 가장 매끄럽게 처리된 최선의 그 날치기보다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의 원내 총무를 역임하셨는데요. 그때 그 업적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원내 총무는 85년도 8월 달에 하셨는데, 이때 이제 첫 번째 그 처리안이 그 유성환 의원의 국시 타동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 이때는 이제 강행 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87년도 예산안도 이제 변칙 처리가 됐었고요. 이걸 무척 이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의회주의자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전국의 상황상 불리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첫 번째 원내 총무를 지내시면서 그래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은 이제 6.29 민주화 선언을 이제 이끌어낸 점, 그리고 이제 직선제 개헌에 참여하셨다는 점을 이제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내 총무는 이제 89년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원내 총무로서 그 임명되신 이유가 뭐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을 오공청문회에 끌어들여서 오공청산을 80년도 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 사실 그때 당에서는 이한동 총리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역을 이제 맡게 되셨는데 이걸 이제 순리적으로 잘 풀으셔가지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결국 12월 31일 날 국회 이제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셔서 오공청산을 마무리합니다. 정호영 의원의 그 국회의원 사퇴까지를 이제 오공청산으로 봤었는데 그 문제가 잘 이제 매듭이 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원내 총무로서의 역할은 94년도 1월 달에 이제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원한 문제가 뭐냐면요. 3대 정치 그 입법이었었어요. 정치에 관한 그 시원한 사항이 뭐냐면 통합선거법이었었고요. 정치자금법,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을 그때 이제 입법을 하는 것이었었는데 이런 이제 세 가지 법을 원만하게 이렇게 처리하셨고요. 또한 이제 WTO 가입 그 동의안 처리 상당히 그 야당의 그 반대에 그 반대에 부딪혀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무난히 처리를 하신 것을 이제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주의자라고 이렇게 자처하셨는데 보수주의는 이제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에 기초해야만이 보수주의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건국 이념과 정치 체제의 뿌리와 기둥이 바로 이제 보수주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제 중시하는 것이다. 역사 전통을 이제 중시해서 온고이신 그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보수라고 말씀하셨고요. 보수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는 겁니다. 꾸준히 그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구적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그대로 이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보수다라고 하셨고요.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성장, 지향적인 게 바로 이제 보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안정과 안보를 중시하는 게 보수입니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셨는데 정보의 자주화라든지 무기체계의 자주화, 전략전술 기울기의 자주화, 이것을 이제 자주국방의 그 기초로 이제 삼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튼튼한 안보가 되어야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제 신념을 정치 활동하시는 동안 계속 이제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언급 안 하시다가 이런 총리님께서 이제 총리역 재임 중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시 이제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보수는 질서를 중시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을 이제 군주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의는 이제 이때 질서가 없는 그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정의는 좀 미흡하더라도 질서가 있는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의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마키아벨리 그 군주론에는 역시 정의는 좀 미흡하더라도 질서가 확립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민생 안정이 이루어져서 국민 행복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무부 장관 시절에
그때 이제 사회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치란 것이 사실 실현이 안 됐었고요. 국가 공권력이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랬냐면 노조의 그 불법 파업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 그 노조의 불법 파업 현장 3군데를 내무장관 시절에 이제 해결을 하시는 그런 또 뛰어난 그 통치력을 발휘하셨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통합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의 그 신념으로 삼으셨는데, 국민통합은 이제 바로 국민 역량을 이제 이렇게 결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양성과 이제 화합이 이루어질 때 이제 국민통합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역시 이제 공정과 평등인데, 그게 공평이란 말로 이제 표현이 되고,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도 이제 뭐 공정한 나라를 이제 이렇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지역의 이제 패권주의를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하동 총리께서 내세운 거는 신중부권 역할론을 내세우셔서, 그 전라도와 그 경상도, 그리고 또 충청도도 나름대로 또 지역의 패권주의를 이루려고 했던 거를 중화시켜서, 나라의 그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중부권 역할론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 큰 정치인들은 패권의 정치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보면 이제 군자는 주의불비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소위는 또 비부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냐면요. 군자는 두루두루 이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끌어안지만 패권을 만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평생 신념으로 가지고 정치를 하셨습니다. 국가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당 총재 시절, 총재 비서실장 시절부터 이제 학습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독특한 그 국가발전 전략을 연구도 하시고 학습을 많이 하시고 훈련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치인은 정책 지향성과 이념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 국가 전략이 없는 민족은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몇 분만 더 거셔서요. 이하동 총리께서 이제 한문의 조예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즐겨 쓰시는 그 한문 구절을 좀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수용공 주경종이라는 말씀을 이제 할아버지한테 들으셨고요. 수분 안명이나 안빈자족은 이제 부모님한테 들으셨습니다. 친구지신 어머님의 말씀이고요. 덕필유리는 이제 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셨는데, 그 노래에 이제 덕 불고 필린,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그런 거기에서 이제 인용하신 거고요. 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적선이 바로 적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인이 애지신 해서 이제 오상을 또 말씀하셨고요. 해불량소는 직무상의 신조로 삼으신 말씀입니다. 바닷물은 그 문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제 도덕경에 나오는 천도 묻힌 상여선인. 천도라고 하는 건 친하고 친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골고루 이렇게 포용을 하는데, 항상 그 선인, 착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를 등용할 때 그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민유연이라고 해서요, 사람을 이렇게 맞이할 때는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그 역량만 보수하지, 다른 무슨 뭐 지연이나 학연이나 그런 거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심할 소지가 있으면은 고용하지 않고, 채용하지 않고, 채용한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의인, 불용이고요. 후용인, 그러니까 사람을 쓴 다음에는 불의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내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사신구국 즐겨 쓰시는 표현이었고요. 진인사 대처명을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시고 나서 하늘의 그 명을 기다리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이농신행 무불성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사 짓는 마음으로 행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견이수명, 이름을 보면 어려움을 생각하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목숨을 내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필사직생에서 죽을 각오를 하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서해 어령동 냉산 초목지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레이그 대사가 이제 미국 대사관에 걸었던 그 액자인데요. 이 문구는 이제 어떤 시간에 이제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고기와 용이 다 움직이고요. 또 산에 대해서 맹세를 하면 추목이 알게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입니다. 대인 충성 임기 추상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봄바람처럼 이게 온화하게 대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가을철 선입발처럼 엄격하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천명지휘성 이거는 이제 성품은 하늘에서 내는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 도전하셔가지고 안 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뭐 직전에 후보로서 이제 좋은 언론에서 이렇게 혹평을 인기도가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기자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대중정치성이 좀 미약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좀 개그맨 같은 그런 기질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기자의 평가에 그 성품은 사실 하늘에서 내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원양제라고 해서 한국의 그 혼과 서양의 그 기술을 이제 접목시켜서 발전하자는 말씀하셨고요. 정치 역동화를 이제 평생 그 지침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번에 그 정신세계를요, 제가 이제 한자, 6글자로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 효제, 충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효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극진자 부모님께 효도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었고요. 형제간의 우애가 이제 환란면이 줬는데 매우 아주 형제간의 우애가 좋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형제간의 우애가 좋다는 건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요. 노래에 보면 이제 사해진의 개 형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다라는 걸 표현을 되거든요. 결국 이 형제를 갖다는 것은 인류애로 이렇게 확장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말씀을 즐겨 쓰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진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기울여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는 것을 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충을 다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사단에서 보면 이제 의를 수호지심이라고 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이제 의라고 하잖아요.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그 도덕 정치를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서할 서자인데 이 서자가 이제 한자적으로 보면 이제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포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용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입니다. 신의를 평생 지키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신의를 지키지 못한 그 일을 이제 여기 책에서 쓰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2000년도 그 초반에 그 DJP 연합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JP님께서 이제 소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총리직 장관직 이제 내놓고 다시 당에 복귀해라. 소환 명령을 내리는데 그 정태국 장관은 이제 복귀를 하시고 이해동 총리님께서는 이제 그때 당에 국무총리직에 계속 계셨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정을 잘 이렇게 원만하게 이끄는 것을 뒷받침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손에 놓는다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안 맞다라는 판단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때 이제 민주당 김대중 정부에 사실 대통령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DJ의 신임을 받게 되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아마 좀 예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머지않아 다시 깨지지만 DJP 연합이 다시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보고요. 그런 거에 하나 이제 거점 역할 하시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국무총리 시절에 이제 국무총리를 이제 재직하시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JP에 대해서 이제 신의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인간적인 그런 괴로움을 이제 많이 토로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나중에 국무총리직을 이제 사직하고 나중에 당을 하나로 국민연합을 이제 해산한 다음에 다시 JP에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신의를 지키는 정치를 하시려고 했던 하나의 그 노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이하동 총리님의 그 생애와 자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이 책의 기초에서 제가 이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이제 기초 자료가 좀, 계기가 돼서 앞으로도 이하동 총리님의
그 정치 사상을 이렇게 연구하는 조금 이제 시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자께서 저보고 이한동 총리는 투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한동 총리 어른하고의 연을 조금 말씀드리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87년도 노태우 대통령 6.29 선언 때 그때 저 민정당 공천 7기로 중앙당에 제가 말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88년도 총선 끝나고 89년도 제가 국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총리께서 두 번째 원내 총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양호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89년도 8월 말에 내무장관을 그만두시고 한 달 쉬시다가 바로 원내 총무로 오공청산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부터 32년 동안 작년에 5월 8일 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이제 보좌역으로 총리를 그렇게 쭉 모셨습니다. 그 현경대 의장님하고 아까 우리 박종희 의원 그리고 양호식 회장님께서 총리 어른과의 어떤 그런 인연이라든지 이 어른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포천에 우리 국가에 남기는 족적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른을 32년 동안 모시면서 누구보다도 총리 어른에 대해서 일생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는 제가 일요서울이라고 하는 그 주간지 그 신문인데 거기에 제가 칼럼을 쓰는 논설 주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조금 더 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 봉사활동을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영호남 상생발전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고 또 IOC 산하의 그 청소년 그 체육 뭐 이런 지원단체인 UTS 코리아 한국 총재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 어른님의 어떤 어른의 그 일생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라 하면 좀 거창하지만은 저 나름대로 언론인으로서 또 제가 글을 쓰는 문인으로서 또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5월 8일 날 총리 어른께서 타계하셨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중시했던 의회주의자이자 통큰 정치를 보여준 거목이라고 했고 또 우리 보수 쪽의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 의회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아까 세 분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여론을 한번 제가 조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역사에 이한동 총리 어른과 가장 비슷한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오리 이원희 그 대감이 생각이 났어요. 이 어른은 총리 어른하고 유사한 점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 분 다 경기도 출신입니다. 이원희 오리 대감은 강릉이 고향이고 총리 어른은 또 북쪽 포천이 고향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두 분 다 장수를 하셨어요. 조선 중기에 88세라 그러면 아마 지금 한 10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 88까지 사셨는데 총리 어른도 34년생이니까 아마 88에 돌아가셨으니까 똑같이 이제 장수를 하셨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정권의 이제 중책을 맡아서 큰 성과를 냈다. 오리 이원익 대감은 3개 정권에서 국무총리 그러니까 영의정을 6번 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의 전무후무한 얘기죠. 고려 때 이제
문화시중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경주이시 익제 이재현 선생인데 이 어른이 국무총리를 4번 하셨어요. 근데 조선조에 들어와가지고 이혼이 대감이 이 기록을 끼웠습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 시절 선조 때는 이조 판서를 했고 또 인조 반정 때는 영의정을 했고 또 정묘호란 때는 영중추 부사를 역임하면서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서 영의정을 6번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이 두 분의 사상적인 그거를 따진다 그러면 두 분 다 뭐 보수지만은 지역적으로 이원희 선생은 이 기호 지방에 그걸 두고 있는 연을 두고 있는 우리 사색 간파로 따지면 남인계통인데 우리 이한동 총리께서도 또 어쨌든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삼김씨하고 같이 정치를 하면서 역사를 헤쳐나오셨지만은 굳이 그걸 표현한다 그러면 남인 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이 영남이 주축이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거치면서 요직을 다 두루 섬역하셨는데 딱 하나 못한 게 이제 대통령인데 대통령하고는 운이 없었습니다.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그분의 어떤 자질, 두 번째 하늘이 준 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질은 뭐 우리 건국 이후에 우리 이한동 총리님보다가 더 뛰어난 분은 저는 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도 많이 따랐는데 시대 정신이 그때 아마 문민을 원하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군인 정치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으로 가는 어떤 그러한 가독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역 기반이 영원한 것 같은 지역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었지만은 그런 시대 정신에서 하늘이 그걸 허락하지 않지 않았는가 저는 그걸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한동 총리께서 대통령이 되셨으면 지금 한 5만 불에 세계 한 5강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겠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총리 어르신이 타계하고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제가 한시협회에 제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 어른의 일생을 7원 율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복사를 좀 해왔는데 좀 넣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김창호 회장 좀 나눠드리지. 다 나눠드렸는데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우리나라에 한시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우정철 총은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시를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원산하 대현출. 이 수원산이 포천의 주산입니다. 그래서 수원산의 정리를 받아 큰 현인이 태어나 이 대현이라는 게 이제 큰 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원산하 대현출. 그리고 박남제서 편통시. 이 박남이라는 뜻은 책을 두루 많이 읽는다는 그런 뜻인데 수많은 책을 읽어 그 작은 부분까지 속을 깨뜨려 보았네. 유의주상칭태도 이 유의라는 뜻은 그 을을 쫓는 정치를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의주상칭태도는 을을 쫓아 총리님의 어떤 좌우명이기도 한 대인 춘풍 임기 주상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신에게는 주상처럼 엄격하여 일도 단칼이라 칭해졌고 단칼이라고 하는
아우 내지 어떤 그런 그 칭을 받았죠. 그 신문기자들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준풍 성덕 오방기, 이 타인에게는 봄바람처럼 간대해서 큰 덕을 베풀어 나라의 기초를 굳건하게 했네. 여삼 총무 능전업, 여당의 원내 총무를 3번 역임하여 맡겨진 국회 소임을 잘 완수했고, 신일 보관 사중지, 진실로 고위직에 있을 때는 중요한 일을 신중하게 잘 처리했네. 한마디로 천재형,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한 공로는 천세토록 빛나고, 순한 근념 국상치, 여기서 얘기하는 국상이라는 말은 국무총리라는 얘기입니다. 순한,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 총리의 포용의 정치를 돌아보게 생각하네요. 아까 우리 현경대 의장님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러울 때, 이런 국난 시기에 총리 어른과 같은 어떤 그런 그 경만, 지혜, 그런 것이 생각나는 그런 시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임을 가지면 화이팅! 야당!